엄마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프랑스의 한 엄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연고 하나 없는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를 치유하는 기적을 만났죠. 이 특별한 경험으로 그녀는 한국의 문화와 지혜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 리옹 근교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프랑스인 안느입니다.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시죠? 고급 요리, 와인, 크루아상 같은 거요. 제가 어릴 땐 매일 동네 빵집에서 바게트를 사서 따끈할 때 찢어 먹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은요? 그런 거 절대 못 먹어요. 아, 정말이에요. 너무 속상해서 농담할 기분도 안 날 정도라니까요. 제 아들이 가진 음식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우유,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도 전부 금지입니다. 프랑스에서 유제품이요? 말 다 했죠. 샤를에게는 크로크무슈도, 크림스프도, 심지어 그냥 빵에 바를 버터조차도 독약 같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가끔 에이, 조금은 괜찮겠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줘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죠. 발진이 생기고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심하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 작은 얼굴에 그런 고통스러운 표정이 번질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샤를은 항상 기운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에도 무거운 가방보다 더 무거운 표정을 짓곤 했죠. 뭐라도 더 먹여서 힘을 내게 하고 싶은데 먹일 게 없으니 참 답답했어요. 프랑스 학교 급식은 대부분 고기와 유제품이 기본인데 샤를이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치즈가 든 감자 요리를 보면서 샤를이 아무것도 못 먹는 걸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샤를이 먹을 수 있는 과일 몇 가지를 넣어주고 간단한 샐러드 정도요. 근데요, 프랑스 사람들 특유의 밸런스에 대한 생각 아시죠? 영양이 불균형하면 애가 제대로 성장 못할 거라고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주변 엄마들이 왜 도시락이 과일만 들어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나도 아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수 있는 게 그것뿐인데요. 아니, 한 번은 시도해봤죠. 전통 프랑스 요리 중에서도 최대한 샤를이 먹을 수 있는 걸로 해보자 싶어서요. 예를 들어 라타투이 같은 거요. 고기 없이 채소를 오일에 익혀 만드는 음식이라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요, 문제는 이게 영양가가 부족해요.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하죠? 또 샤를이 이걸 며칠 먹다 보니 금방 실증을 내더라고요. 저는요, 밥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도대체 뭘 만들어야 아들이 잘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병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프랑스는 물론 스위스에서 유명하다는 소아과 전문의, 알레르기 전문가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그들이 해주는 말은 언제나 같았어요. 음식 조심하세요. 이건 관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번은 비싼 영양사를 찾아갔는데 글쎄요, 그분은 다양한 식단을 시도해보세요 라며 마치 제가 깨으르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울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식단을 시도하고 싶어도 애초에 선택지가 없는데요. 샤를이 하루하루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사실 주변에선 이런 제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프랑스는 음식 천국이잖아. 좋은 식재료 많으니 뭘 만들어 먹이면 되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인지 알레르기 문제를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무렵 샤를의 피부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인지 온몸에 가려운 발진이 생겼고 밤에도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피부가 붉어지고 울퉁불퉁해진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울퉁불퉁해졌죠. 그때 샤를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태어났어? 와,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간 저도 샤를도 무너질 거라고요. 그날은 평소처럼 힘든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샤를이 울상이었거든요. 밤새 긁어서 손등에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가려워서 못 잤다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불렀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 먹으라고 부르니 한숨만 푹푹 쉬고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학교에 보낸 뒤에 잠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엄마가 돼서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게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죠. 그러면서 오늘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야겠지 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샤를은 겨우겨우 잠들었고 저는 쌓인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 날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지칠 땐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대충 SNS를 보다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서 유튜브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유튜브 보는 게 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요. 음식이나 여행 콘텐츠를 주로 보면서 잠시 다른 세상에 빠져들곤 했죠. 그러다 우연히 어떤 동영상 하나가 제 눈길을 잡았어요. 제목이 사찰 음식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솔직히 사찰이라는 단어부터 생소했어요. 프랑스 사람인 제게 사찰이란 단어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썸네일이 묘하게 눈길을 끌더라고요. 잘 정돈된 나무 상 위에 담긴 몇 가지 채소 요리와 된장국 같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번 볼까? 하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 속엔 조용한 산속절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절의 고즈넉한 풍경을 비추는 동안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한국 전통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손질하시는데 뭐랄까요? 음식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에서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찰 음식은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담는 음식입니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과 본래의 가치를 존중하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화면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화면에 나온 음식이 된장찌개였어요. 된장?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대충 보니까 프랑스의 미소일본 된장랑 비슷한 발효장 같더라고요. 스님은 이 된장이 고기나 유제품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며 한국에선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발효 음식이 있긴 하잖아요. 치즈나 와인이 대표적이죠. 그래서인지 발효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낯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된장이 그렇게 오래된 전통을 가진 음식이라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장면에선 스님이 음식을 차려낸 뒤에 밥상 앞에 앉으셨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샤르리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음식들은 고기도 없고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전부 채소와 곡류로만 만들어졌죠. 이거라면 샤를도 먹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이 몸에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대하는 그 정성과 자연을 활용한 방식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파리에서도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사찰 음식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음식에 대한 철학이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찰 음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음식이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무려 15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왔고 불교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특히 스님들이 요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직접 재배하거나 자연에서 얻는다는 점이 감명 깊었어요. 파에서 시작해 대파, 마늘까지 아예 쓰지 않는 것도 독특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양파랑 마늘을 빼고 요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심플한 재료만으로도 요리에 깊은 맛을 낸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찰 음식의 원칙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극적인 맛을 피하고, 두 번째는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금도 꼭 천일염을 쓰고 조미료 대신 발효된 짱으로 맛을 내면서 최대한 자연의 맛을 끌어낸다는 거였어요. 스님들이 직접 짱을 담그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건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샤르리 이 음식을 먹는다면 몸이 좋아질 뿐 아니라 마음도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고요. 사찰 음식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한국의 발효 문화였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이 한국 음식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된장은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전통 음식이라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더 매료됐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된장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소화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고기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니 샤를에게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유튜브를 뒤적였어요. 사찰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발효 음식, 한식의 건강 효과, 그리고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란 걸 느꼈어요. 샤르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찰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건 우연이었지만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제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 하지만 그 결심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았어요. 현실은 항상 복잡하니까요. 처음엔 그저 막연히 한국을 가면 샤를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돈은 어떻게 하지? 샤를 학교는? 남편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족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남편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예상대로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나쁘다 못해 아주 냉랭했죠. 뭐? 한국에 간다고? 그 먼 나라를 왜? 처음에는 제가 농담이라도 한 줄 알았는지 피곤한 얼굴로 웃더군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옹에서 먹을 음식도 많고 병원도 많은데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해? 대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남편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단호했어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리옹은 프랑스에서도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 중 하나잖아요. 유명한 셰프들과 고급 요리가 넘쳐나는 곳에서 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그에겐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동시에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리옹에 있는 병원, 영양사 다 찾아다녔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 샤를은 여전히 아프고 우울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못 있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는데도 결국 목이 메고 말았죠.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리더군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 너무 먼 나라야. 우리가 아는 것도 없잖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잠든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싸해졌어요. 솔직히 제가 무리한 걸까요? 한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에 간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계획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게는 딱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만약 제가 이걸 포기하면 샤를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방법도 함께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가야 한다는 결심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몰두했어요. 한국 사찰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외국인을 위한 음식 강좌 같은 게 있는지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영어로 검색했는데도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블로그 글을 발견했는데 그게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한국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야기였어요. 참가자들이 일정 기간 사찰에 머물며 사찰 음식을 배우고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글을 읽고 나니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거였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보니 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절에서 묵으며 하루 두세 번 사찰 음식을 먹고 명상과 요리 강좌를 받는 거였죠. 참가비도 비싸지 않았어요. 물론 비행기 표값이 문제긴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당장 메일을 보내서 문의를 했죠. 이게 맞는 결정일까? 살짝 망설이긴 했지만 어쨌든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메일 답장이 온 건 이틀 후였습니다. 한국 절에서 담당자가 친절한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프로그램이 외국인을 환영하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참가자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읽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뭔가 길이 열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큰 고비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조금 더 단단해진 상태였죠. 당신이 말이야. 내가 무슨 돌발적인 결정을 하는 줄 알겠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남편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그리고 사찰 음식이 샤를에게 얼마나 적합한지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처음엔 여전히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제 진심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어볼게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설득이 끝난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드디어 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정신없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고 샤를의 도시락을 챙기는 것까지 온통 해야 할 일이 가득했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관련 책도 몇 권 빌렸어요. 그리고 샤를에게도 한국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 갈 거야. 너에게 좋은 음식을 찾아주기 위해서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니 나중엔 조금 기대하는 눈빛이더라고요. 출국 당일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비행기는 장장 13시간을 날아야 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거리는 약 9,000km 정도라죠.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오르던 순간 창밖을 보며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시작이야. 샤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한국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어딘가에는 분명 우리를 위한 답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제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화려한 디지털 스크린, 여기저기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안내판들, 모든 게 신기했죠. 그런데 저와 달리 샤를은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어요. 오랜 비행에 지쳐서 그런지 발을 질질 끌고 있었거든요. 짐을 챙기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공항에서 나와 낙산사라는 절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도심을 지나 산으로 갈수록 풍경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빌딩 숲 사이로 전통기와 지붕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전통 음식을 먹는 모습도 흘끗 보였어요. 처음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점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산으로 들어서니 조용한 숲길이 이어지더라고요. 나무에서 나는 향기, 산속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참 상쾌했어요. 자연스럽게 제 어깨도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샤를은 어느새 잠이 들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라면 샤를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지도 몰라. 한참을 달린 끝에 드디어 절에 도착했어요. 버스가 멈추자 저 멀리서 보이는 커다란 나무 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너머엔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의 건물이 있었죠. 마치 옛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풍경이었어요. 고개를 들자 파란 하늘과 초록빛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절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스님 한 분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셨고 불어도 의사소통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소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제가 먼 길을 온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첫날은 주로 짐을 풀고 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으며 시작됐어요. 스님께서 절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 절은 7세기경, 그러니까 약 13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럽에선 고대 성당이나 성 같은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서 익숙하긴 했지만 이 절은 느낌이 달랐어요. 웅장하다기보다는 조용하고 겸손한 분위기가 있었죠. 특히 건물마다 곡선으로 이어진 지붕이 아름다웠는데 스님께서는 그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이라고 하셨어요. 낙산사에서의 첫 식사 시간도 잊을 수 없어요. 사찰 음식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식당에 들어가니 긴 나무 식탁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간단한 반찬들과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어요. 반찬이라고 해봤자 고작 몇 가지 나물과 절임 음식, 그리고 맑은 국 한 그릇이었는데 그 단출한 모습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식사 전에 명상처럼 조용히 두 손을 모으셨고 우리도 따라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죠. 음식을 한 입 먹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싶었죠. 단맛, 짠맛, 쓴맛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프랑스 요리와는 전혀 다른 단순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묘하게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걸쭉하지도 않고 화려한 재료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샤를도 조심스럽게 한두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거 괜찮은데? 아이가 그렇게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식사 후엔 짧은 산책 시간이 있었어요. 절 주변은 전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맑은 공기가 코끝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발밑에 깔린 작은 자갈길을 걸으면서 샤를에게 물었죠. 여기 어때? 샤를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더니 갑자기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공기도 깨끗하고 조용해서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모든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스님들과 함께하는 명상 시간이 있었어요. 절의 메인홀 안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천장에서 낮게 들이운 등불이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스님들은 앉은 자세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우리도 따라 앉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시간은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어요. 아이도 이게 재미없다며 잠시 몸을 뒤척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한 공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고요 속에서 마치 제 마음도 정돈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여기까지 오길 정말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죠. 첫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는 온몸이 피곤했지만 묘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나무 바람 소리와 새소리는 프랑스의 시골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맑고 부드러운 소리였죠. 옆에서 곤히 잠든 샤를의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여기서 샤를에게 정말 좋은 변화를 만들어줘야겠어. 그렇게 첫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절에서 머문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사찰 음식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매 끼니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샤를에게 적합한 음식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점점 이 음식이 가진 철학과 방식에 매료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발효 음식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음식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주는 경험이었죠. 어느 날 스님이 저희를 부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대적인 주방은 아니었어요. 온통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불을 지피는 아궁이와 커다란 항아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중세시대의 어느 시골 주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스님은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이 안에는 된장이 있습니다. 한국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된장 사실 저는 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본 그 갈색 페이스트가 바로 된장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된장 항아리를 눈앞에서 보니 그 크기와 깊이에 놀랐습니다. 스님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짙은 갈색의 된장이 차 있었어요. 코끝으로 다가오는 향은 독특했죠. 처음에는 조금 강하게 느껴졌어요. 짠맛이 상상되는 묵직한 향이랄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그 냄새 안에 구수함과 깊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된장 한 숟가락을 떠서 작은 접시에 담아주셨어요. 한번 맛보세요. 저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프랑스에서 접해본 적 없는 낯선 발효 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조금 찍어 먹어보니 입안에 퍼지는 맛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짜지만 단순히 짠 게 아니었어요. 깊고 고소한 맛,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단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스님은 발효 음식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된장은 1년 이상 발효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제대로 된 된장을 만들기 위해선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발효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라는 스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된장뿐만 아니라 고추장, 간장 같은 발효 음식이 음식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소스가 아니라 음식의 본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됐죠. 스님은 그날 우리가 먹는 된장이 2년 된 된장이라고 하셨어요. 이 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햇볕과 바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협업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 저는 그저 음식을 빨리 만들고 먹는 데 익숙했어요. 기다린다는 건 저에게 사치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한국 발효 음식은 기다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음식이었어요. 특히 고추장 이야기를 들을 때도 무척 놀랐습니다. 고추장은 된장보다 늦게 대략 16세기쯤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고추가 일본과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진 건 150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고추장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고추가 들어오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이걸 발효장과 결합해 전혀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효라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라니요. 그날 저녁, 발효 음식으로 만든 사찰 밥상을 또 한 번 만났어요. 평범해 보이는 된장찌개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김치가 함께 차려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된장이더라고요. 된장찌개는 당연히 된장으로 맛을 냈고 나물 무침에도 된장이 살짝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김치 속 양념에도 약간의 된장이 들어간다더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된장이라는 게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음식의 시작과 끝이라는 걸요. 샤를도 이 음식을 참 잘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몇 번이나 리필해달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이거 엄청 맛있다는 말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샤르를 재운 후 혼자 작은 테라스에 앉아 생각했어요. 발효 음식이란 정말 대단하구나. 단순히 몸에 좋은 걸 넘어서 이 음식에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녹아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우리가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치즈나 와인도 발효 음식이긴 하지만 그건 어쩌면 맛을 위한 발효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의 발효 음식은 삶을 위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과 자연, 그리고 전통이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에는 발효 음식을 배우기 위해 작은 수업도 들을 수 있었어요. 스님이 장독대에 담긴 된장을 섞는 과정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된장은 매일 조금씩 섞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가 잘 통하고 맛이 깊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마음을 돌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제게 깊게 와닿았어요. 마치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짚어주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사찰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저는 한국 발효 음식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으려고 했던 제가 어느새 이 음식이 가진 철학과 삶의 방식에 감동받고 있었으니까요. 샤를 역시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피부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런 변화를 보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그 시점에서 저는 한국의 발효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음식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사실 돌아가기 싫었어요. 절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특별했거든요. 여기서의 일상이 샤를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매일 느꼈으니까요. 특히 샤를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느꼈던 안도감과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전에는 늘 우울하고 기운이 없던 아이가 이제는 피부도 맑아지고 웃는 시간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짐을 싸면서 고추장, 된장, 간장을 잔뜩 챙겼습니다. 이걸로 프랑스에서 샤를에게 해줄 수 있겠지.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짐 가방 안을 꽉 채웠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챙겨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장독대에 가서 된장을 떠올 때마다 그 정성과 기다림의 가치가 느껴졌는데 프랑스에 돌아가면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스님과 한의사 선생님이 배용차 방에 오셨어요. 스님은 손에 직접 만든 된장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건네셨어요. 이 된장은 제가 만든 거라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을 겁니다. 샤를에게 좋은 음식이 될 거예요. 그 작은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이 단순한 음식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한의사 선생님도 샤를에게 맞는 몇 가지 약재와 허브를 주셨습니다. 이건 차로 끓여 드세요. 아이의 소화와 피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들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떠나는 일이 더 서글퍼졌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샤를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리웠는지 말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땠어 여기서의 시간? 그러자 샤를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있으면 나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 프랑스에서도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말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한국의 환경과 음식이 이렇게 특별하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과연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13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공항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냄새,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어로 나누는 대화들, 모든 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했죠. 하지만 어딘가 익숙함 속에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일까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만 했어요. 여기서도 샤를에게 사찰 음식과 발효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 된장, 간장을 꺼내어 주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죠. 그렇게 놓아두고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히 지나간 여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어넣고 냉장고에 있던 채소를 잘라 넣었죠. 어쩌면 사찰에서 먹던 맛과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샤를이 그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여기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발효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된장이나 고추장은 발효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의 기후는 그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특히 전통적인 장독대 대신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죠.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 가족에게 준 변화를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발효 음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리옹의 도서관에서 한국 요리와 발효 과학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고 인터넷으로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또 집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담그는 실험도 시작했죠.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발효가 잘 안 돼서 냄새가 이상하게 나거나 맛이 너무 짜거나 쓴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효는 기다림과 정성의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샤를의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어요. 피부 상태가 계속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이의 에너지가 눈에 띄게 달라졌죠. 학교에 다녀온 샤를이 활짝 웃으며 얘기하던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친구들과 축구를 하겠다고 뛰어다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해내기 위해 한국까지 갔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싶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샤를과 함께 한국의 발효 음식을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한국 음식 전문가처럼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이게 된장이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라며 궁금해하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열심히 설명해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며 웃곤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과 그곳의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건강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몰랐던 삶의 방식을, 기다림의 가치를,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준 시간이었죠.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그 가치를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오늘 안느 씨의 사연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예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